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스페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의 노재정 교수입니다. 본 세션은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 토의로 되어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두 채널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순서로 본 행사를 코비드-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주최하신 카이스트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의 센터장이신 최문기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기 센터장님은 애트리 원장,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 원장, 초대 미래창조부 장관을 역임하시며 학, 연, 관의 수장으로서 기술사업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시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현재 카이스트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를 창설하시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문기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문기입니다. 오늘 제11회 글로벌 커머셜라이제이션 컨퍼런스 앤 워크샵, 우리가 약자로 GCCW라고 합니다. GCCW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 GCCW를 개최했고 매번 300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GCCW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봄에 개최한 10차 GCCW와 지금 개최하는 11차 GCCW는 코비드-19으로 인한 방역 비상 상황이라 국내외 참가자들이 이곳에 직접 참가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허용 가능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입니다. 참가자들만 현지 참여를 하였습니다. 보통 3일간 발표, 토의, 현장 방문, 비즈니스 개발, 네트워킹들을 진행을 했으나 올 봄에는 2일간, 이번 가을에는 하루 동안 진행하고 현장 방문 등 직접적인 대면은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이 마무리되어 2021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1회 GCCW에서는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첫 세션에서는 한중 기술 사업화 성과 분석과 후속 사업화 논의가 이루어졌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 현황과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인도 기술 수요 고도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진행 중에 있는 한인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사업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 스페셜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에서는 본투 글로벌 센터 김종갑 센터장의 How to get Global Tech Demand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듣고 기술 사업화 전문가들을 모셔서 글로벌 융복합 기술 사업화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투 글로벌 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딥텍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2013년 9월에 개관을 하였고 7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카이스트 GCC는 중소, 중견, 대기업, 출연연,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 기반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5년 동안 진행하여 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해 쌓아온
노하우를 서로 활용하고 자신의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간다면 생태계 활성화로 더 빠른 성공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패널 토의에서는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창출하거나 발굴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들이 패널 토론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11회 GCCW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발표자, 토론자, 기조연설자, 패널리스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프라인 컨퍼런스보다 성과가 더 큰지는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올해에는 배웠습니다. 이 행사를 지원 및 후원해 주신 대전호 테크노파크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담당해 주신 카이스트 GCC 및 ITTP 구성원들의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가 해소되어 대전에서 개최될 12회 GCCW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기 센터장님. 다음은 본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대전 테크노파크의 윤동섭 정책기획단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윤동섭 단장님은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신 후 2009년부터 지역 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해 오신 지역 산업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윤동섭 단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대전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윤동섭입니다. 이 사업이 크게 보면 산업부의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추진단의 추진단장 역도 맡고 있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지금 카이스트 GCC에서 최문기 센터님께서 글로벌 연계라는 사업을 3년째 진행해 계시고요. 이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향후에도 한 5년 정도는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축적되고 누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한 성과가 모든 관계자분들께 유의미한 결과로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늘 그 기술적 협력을 통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최문기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해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서와 정부부처와 연계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키노트 스피치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께서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 사업화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진출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수요 확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종갑 센터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정보통신부 산하 아이팍 앳 실리콘밸리의 이사, 애트리 미주 기술 확산 센터의 센터장 및 실리콘밸리 창업 인큐베이터인 매크로비아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으며 2015년부터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종갑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묘한 감정에 갖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제는 좀 거창하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본투 글로벌 센터가 우리 최문기 장관님 시절에 처음 씨를 뿌려주셔서 미래 이제 창업 글로벌 센터로 시작됐고, 제가 2015년에 조인하면서 이름을 본투 글로벌로 바꿔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장관님한테 약간 업무 보고하는 느낌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전에는 저를 이런 기술 사업화의 길로 사실은 이끌어 주신 저희 센터장님이십니다. 최문기 센터장님께서 애트리라고 하는 곳에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실리콘밸리에서 애트리 기술을 가지고 기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센터장님께 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학예회 느낌 그래서 편하게 기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한국에 온 지는 이제 한 5년 좀 넘었고요. 그 전에는 한 20년 정도 실리콘밸리에서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 쪽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좀 나름대로 이제 작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쭉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국에서부터 좀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심플한 건데 그걸 지금 그래도 한 5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고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대전에서도 필요한 그런 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를 다녀보면 모든 사람들의 꿈이 저 실리콘밸리입니다. 스타트업도 그렇고 기술 쪽도 실리콘밸리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뭔가의 어떤 성과를 내면 나름대로 성공했다, 자부심도 생기고 뭐 그런 지금 현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1대1로 축척을 해봤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실리콘밸리고요. 샌프란시스코부터 산호세 밑에까지 똑같은 축적으로 하시면 저희 의정부부터 평택 천안까지입니다. 저거를 서울 강남 혹은 판교 쪽으로 조금 내려서 가면 사실은 대전 북부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거의 사이즈로 보면 같은 사이즈인데 하는 행동들은 너무나 다르죠. 저희는 오른쪽에 똑같은 면적 안에 엄청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주체도 수백 개의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클러스터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왼쪽에 있는 똑같은 면적에서는 사실은 클러스터라 봐야 저희가 하는 ICT하고 바이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한 400개 벤처 캐피탈들이 1년간 평균 한 30조 정도를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태펀드가 올해 아마 내년에 최고로 많이 만들어서 5조 정도 해서 토탈 디플로이 하는 인베스트먼트는 국가적으로 보면 한 12, 13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브랜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이 한 4천 개 정도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 우리가 아는 애플, 뭐 시스코 다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기술 사업화, MOT 하시는 분들, M&A 전문가들이 저 실리콘밸리 저 안에는 한 18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해 보니까 한반도 내에 한 3,500명 정도예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들맨 사이즈부터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까지 좀 다른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열심히 추격하고 따라가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페이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이럴까? 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저희 센터가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블룸버그가 매년 6월 되면 전 세계에 혁신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스타트업에 이제 조금 오리엔트돼 있는 혁신 지수인데요. 저희 나라가 2019년까지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7년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같은 경우도 9위, 10위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건 정말 되게 프라우드한 지수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저희의 쉐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아상이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누구도 거부 못합니다. 한국의 특히 ICT 기술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브랜드도 있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데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만든 ICT 상품 중에 삼성, LG 거 빼고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 네이버의 라인 정도가 동남아시아에 조금 수요처를 확보하고 브랜드를 만든, 그것도 일본 중심입니다. 글로벌리 그래도 전 세계에 반 정도는 커버하는, 우리가 다 아는 우버나 페이스북 같은, 혹은 뭐가 대도 좋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1위 하는 국가가, 혁신 지수, R&D 지수 1위 하는 국가가 비즈니스를 보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대전하고는 좀 달라서 기술 오리엔트가 아니고 사업 오리엔트에 있는 조직입니다. 자,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R&D하고 이렇게 열심히 혁신했으면 그걸로 돈 벌어야죠. 사업화해서 널리 많은 인류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 명분도 생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센터는 사실은 기술 사업화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더 이상 이제 막 극단적으로 밤새가면서 쉬지 말고 R&D 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여기 보면 저희가 생산 지수가 좀 낮습니다. 좀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맨땅에 헤딩하듯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조금 현명하게 얕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R&D도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폼나게 얘기를 하면 수요 중심, 수요에 기반한 R&D,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먼저 개발하는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저런 R&D 인덱스와 또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마켓 쉐어의 밸런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을 주로 메인 저희 커스터머로 갖고 있긴 하지만 모든 시작 포인트를 저 마켓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표가 되게 유명한 표이긴 한데요. 이게 기술 사업화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더가, CEO가 어떤 기술 창업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꿈꿀 때까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서클을 매일 도는 겁니다. 마켓, 수요자,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뭐 디맨드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마켓에부터 니드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해야죠. 프로덕트를 계속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팔 거냐, 채널 누구를 통해서, B2B, B2C, B2G, B2B2C, B2B2G2C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에 따라서 채널을 잡으셔야 돼요. 핏을 하셔야 되고요. 그 채널 핏을 했으면 이제 나눠먹는 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 채널과 나와 커스터머와 중간 거래자와 어떻게 돈을 나눌 거냐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핏을 또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면 또 시장이 바뀌어요. 그 사이에 또 수요자 마음도 바뀌고 시장 트렌드도 바뀝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과 마켓 핏을 다시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크로스로도 가능하고요. 다시 이 무한 반복의 루프를 언제까지?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꾸로 가시면 우선 프로덕트를 먼저 정해놓고 내 기술을 먼저 정해놓고 거꾸로 맞춰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사이클이 맞출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맞춰놓으면 딴 게 어그러지고요. 뭐 하나 맞춰놓으면 딴 게 어그러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채널도 하고 내가 유통도 하고 내가 판매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면 일이 커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회사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그래요. 이걸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일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실리콘밸리 경험을 살펴보면 아주 세그멘트별로 정확히 자기 포지션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기업들하고 하는 일은 이 과정의 일부 분들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채널핏을 해드리고요, 어떤 기업은 프로덕트 마켓핏을 해드리고, 그걸 자기가 진출하고 싶은 해외 시장에 맞춰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얘기할 기술 사업화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티어리 혹은 프랙티스가 있더라도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 센터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2013년 미래창조부에서 설립을 처음에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정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지금 스타트업에 대한 것들이 중기벤처부로 다 이관됐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ICT 기반, 그래서 요즘은 또 DNA라고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런 딥텍 베이스드 기술 창업, 기술 스타트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사업은 인발부하고 있지 않고요, 100% 해외 사업에만 인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해외 나가면 되게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는 판교에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에 저희가 건물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게 한 표로 저희가 하는 업무를 다 소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그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good input, good output. 역시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셀렉션해야 아웃풋도 좋습니다. 성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업무에 거의 한 40-50% 정도가 셀렉션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셀렉션 할 거냐, 어떻게 이걸 찾아낼 거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3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레디니스,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이모셔널리 혹은 사이콜로지컬리, 피지컬리. 그래서 개인 인터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해외 지사 하나 내서 영주권 받고 식구들 교육시키려고 해외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면 진짜로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더 큰 시장을 가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가시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랭귀지입니다. 저희가 하면 된다, 무조건 그 의욕으로 가서 되는 일이 있고요, 또 실제로 스킬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그냥 공동 R&D를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기술, 내 제품을 커스터머한테 디플로이 할 때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팩트뿐만 아니라 나의 패션, 열정과 의지도 같이 실려야 됩니다.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특히 얼리 스테이지일수록. 근데 그거를 통역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파운더의 혹은 CTO의 그 열정을 다이렉트리 전달할 수 있어야 상대편, 우리 타겟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랭귀지를 좀 중요시하게 봅니다. 최소한 팀 멤버 중에 한 분 정도는, 근데 그분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잘하진 못해도 자기 제품, 자기 회사에 대한 것만큼은 열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겠다. 중국 시장 진출한다 그러면서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까딱하면 사기꾼 만나서 시간만 몇 년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레디니스, 그다음에 PMF, 이 제품이 과연 해당 지역에 핏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가 이니셜리 검토하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에 과연 이 기술, 이 제품이 진짜 수요가 있느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평가해서 1년에 한 100개 정도 회사를 선발합니다. 그 100개 회사는 매년 다른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큐뮬레이티브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멤버십이 맞춰지면 엑시트할 때까지 멤버십입니다. 단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회사의 밸류를 올려주는 3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돈, 캐피탈 들어오면 회사 밸류 올라갑니다. 매출 들어오면 회사 밸류 올라갑니다. 인텐지블 어셋, 특허 내면 회사 배치 올라갑니다. 회사 가치가 제로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로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멤버십에서 탈락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방식으로 빼나가는 방식으로 매년
100개에서 120개씩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큐뮬레이터로 한 700개 정도 회사가 저희랑 같이 매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이제 저희가 해주는 거는 여기 표에 있듯이 컨설팅하고 캐패시티 빌딩을 저희가 해드려요. 그게 이제 주로 메인이 PMF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했던 한국에서의 모든 사업을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미국을 진출한다 그러면 실제 미국 커스터머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그 커스터머 이걸 진짜 원하는지, 만약에 원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바꿔줘야죠. 그 과정을 저희가 1년 동안 정부 자금도 포함해서 계속 같이 맨투맨으로 전담제 형식으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게 되고 나면 그 사이에 이제 밀업도 해드리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프로덕트 레디가 끝나면 그때 저희들이 해외로 모시고 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하루에 평균 저희가 4.5회 계속 원투원 클라이언트 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요, 이 사업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출장을 가야 되는 기간, 어레인지하는 기간에서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하루에 4개 국가하고도 할 수 있어요. 타임존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시간 사업 체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로컬 마켓 PMF 혹은 이제 ODA, MDB라고 하는데 다자간 협력 기구들 통해서 저희 기술들이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결과물인데요. 한국 돈으로 한 8,200억 정도 해외 투자 유치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 1조 투자 유치액을 달성하는 겁니다. 1,800억 남았는데요. 지금 성과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4건을 저희가 플립을 시켰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본사를 실리콘밸리로 혹은 중국으로 혹은 유럽으로 플립시켜서 아예 그 나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수요와 제일 많은 서비스는 특허 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사업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글로벌 특허 출원입니다. 우리가 PCT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전 세계 한 12개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셔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기업 입장에서 12개 PCT 하는 거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하나 정도 낼 돈이면 12개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에즈메니에서 특허 출원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서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AI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DNA 쪽이 가장 포트폴리오 영상 많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B2B 쪽이 저희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저희는 딥텍 인큐베이터다, 딥텍 엑셀러레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1년에 한 번씩 저희 고객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코리안 스타트업 인덱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출판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이제 올부터는 아예 그냥 온라인판으로만 PDF로 좀 다운로드를 좀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거의 1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받고 있고요. 아마 유일할 겁니다. 영문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려주는 그런 자료로는. 저희가 직원 30명입니다. 30명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매일 이렇게 일하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동안 한 7년 동안 해외에 한 35개 국가에 300개가 넘는 저희 파트너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저희들이 MOU가 아니고 계약서를 맺고 저희하고 매일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PMF도 하고 혹은 채널 마켓 핏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센터 소개고요. 뭐 일단 센터 소개하면서 일단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단 마켓입니다. 프로덕트는 주어진 것이고 저희가 일단 갖고 있다고 보고 어느 마켓을 갈 건지 찾는 방법 혹은 그 마켓에 원하게끔 우리가 피보팅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는 선택이 없어요. 저희가 피보팅하기가 힘든 제품이라면 정말 아주 정교하게 딱 맞는 마켓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에 좀 플렉시빌리티가 있거나 좀 얼리 스테이지인 경우는 마켓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보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가 딱 터졌어요. 1월 달에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저희는 해외 사업이 100%인데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비상체제로 도입하고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 줌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업무 프로세스까지 다 CRM과 줌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온라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요. 거꾸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저희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혁신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들 오질 않는 겁니다. 기술들이. 이거 기술들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소개를 받아도 눈으로 보고 서로 만나서 확인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오프라인에서 했거든요. 무슨 기술 상담회다 혹은 회사에 방문해서 서로 피칭을 하고 이런 형태들을 했었는데 온라인이 되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한 그런 시간이 몇 달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 판단에는 내년 초에 코비드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익숙해진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그 전에 저희가 이게 될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부 부처랑 간담회 할 때 보면 예전에는 차관님이 이 자기 자료를 줌으로 공유하고 구름 위로 공유하는 것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옆에 누군가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 대신해 줬지. 근데 요즘은 장 차관님도 직접 하십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화상회의가 98년, 97년에 나왔어요. 시스코가 2001년에 그 7만 불짜리 화상회의 장비를 처음에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 나오고 뭐 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상 시스템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20년 동안 못했던 일을 지금 1년 만에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코비드가 끝났을 때 이게 다시 원대복이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0년 초에 시스코 장비 나왔을 때 저희도 애틀에서 그걸 사서 썼었는데요. 저희가 그랬어요. 이그제큐티브 토이라고. 이걸 누가 쓰냐고.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쓰고 싶어해요. 자, 원격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나 궁금해서. 직원들은 절대 그거 안 쓰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대면 보고 하려고 그러고. 이랬던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거꾸로 지금 코로나 핑계 댈 게 아니고 활용하자예요. 거꾸로 이거를 더 날개를 타고 가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요거는 새롭게 만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로 선진국하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개발도상 국가를 원조하고 있는 기구들을 태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DB라고 남미개발은행이 있고요, 세계은행이 있고요,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 다음에 GCF라고 그린 클라이밋 펀드, 녹색 기후 기금이 있습니다. 일단 그 5군데의 기구들하고 논의를 꽤 오랫동안 했죠. 해서 하나씩 그 성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도 인정합니다. 단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할 때 힘든 게 로컬라이즈고 그 시스템에 묻어 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하드웨어들은 팔고 나오면 되지만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그만 회사들이 거기에 커스터머 서포트를 해야 되고 텍 서포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어렵더라. 그러니 우리의 기술을 내놓을 테니 당신네 나라에서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좀 딸리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다면 내놔달라. 그 둘 간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원 기금이나 투자금을 그 조인트 벤처에 준다면 훨씬 더 코로나거든 뭐든 간에 효율적으로 테크놀로지 어답테이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그런 국제기구들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급해졌거든요.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히 큰 패러다임 체인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업을 IDB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식 런칭을 했고요. 조인트 벤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한국의 우리 딥텍 컴퍼니하고 중남미에 있는 40몇 개 국가의 기업들이 지금 어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하이텍 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쪽이라 그러면 이미 농업의 어떤 농업의 유통
하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우리 아까 봤지만 뭐 비닐하우스,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조인트 벤처가 돼서 우리 기술로 그분들이 자기들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이 그 해당 그게 콜롬비아가 됐든 아르헨티나가 됐든 적용이 된 것이고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탈취 문제도 사라집니다. 공동 소유가 되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 이전 전수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중남미 시장을 확장 스케일업 할 때는 IDB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여러분 중남미 시장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인구가 6억 4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언어는 두 개입니다. 스페니쉬하고 포르투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두 개예요. 스페니쉬 쓰는 나라 하나, 그다음에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나라 하나.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매년 기술 창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투자 규모가 2배씩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유니콘 11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남미는 26개예요. 소프트뱅크는 5조의 펀드를 만들어서 이미 중남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연령도 낮습니다. 평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류, 코리아에 대한 브랜드 인식도 좋습니다. 예전에 냉장고 팔고 이 TV 팔던 그런 시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IDB를 잡았고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을 위해서 프로젝트 소싱해 오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 내에 디자인 랩이라고 별도 조직을 하나 스핀업 했고요. 디자인 랩은 프로젝트만 소싱해 오는 겁니다. 뭐 아르헨티나의 프로젝트, 콜롬비아의 프로젝트,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저기 갈라파고스 프로젝트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기술 기업하고 어떻게 매칭할 거냐를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디자인 랩이라고. 그래서 그 조직을 하나 세워서 그걸 통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지금 현재 목표액은 1억 달러고요. 현재까지는 한 5천만 달러 중남미 펀드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DB가 조인트 벤처가 되면 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한 15만 불 정도 그랜트를 줍니다. 이건 그랜트로 주서 그 15만 불을 가지고 사람도 뽑고 인코퍼레이션도 하고 서로 기술 뭐 미팅도 하고 하라는 돈을 주고요. 해서 서로 딱 케미스트리가 맞아지면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이 사업성이 평가가 끝나면 만들었던 펀드에서 에쿼티 인베스트먼트를 팔로우로 들어오는. 그래서 사실은 돈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원조금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잘했기 때문에 펀딩해주는 에쿼티 스타일로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MDB들이 에쿼티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빌려주거나 이자 아니면 그랜트로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아마 시작을 했고 저희가 지금 대전 쪽에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GCF 본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엔 산하기구인데 한국에 유치를 했죠. 근데 지금까지 GCF랑 한국이랑 한 사업이 없어요. 본사만 송대에다 유치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IDB가 우리랑 워킹하는 모델을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게 됐고 그린 클라이밋 테크놀로지가 별게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파이낸스 출신이라서 너무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탄소 저감 기술 굉장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케미스트리로 접근하지만 그쪽도 있죠. 그러한 기술 영역도. 하지만 그렇게 절감하면 뭐합니까?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답테이션이에요. 어답테이션은 ICT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 이런 내연기관 안 쓰고 스쿠터, 전기 스쿠터 타고 이렇게 짧게 이동하는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탄소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탄소를 줄이고 있고 이런 기술도 저희는 이미 갖고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트래킹하는 우리 방역 트래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린 클라이밋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구들이 미티게이션 탄소 줄이는 쪽에만 영향을 맺어왔어요. 그러면 R&D 쪽에서 개발해서 하고 나면 끝입니다. 정책적으로 해라 강제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충분히 어답트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컨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저감에 대한 뭐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저희 IoT 기술,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통신 기술 활용해서 최대한 어답테이션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조는 한국 기업과 그 다음에 해당 이 지원을 받는 국가의 기업끼리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저희가 기술을 대고 그쪽에 사업을 대고 그래서 이루어지면 더욱더 그랜트를 줘서 패실리테이트 해주고 그랜트가 성공적으로 프루븐이 되면 펀드를 주는 여긴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1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중에 1억 달러가 에쿼티 펀딩이고요. 8천만 달러가 그랜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하나하나 점령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점령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걸 디플로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티게이션과 어답테이션을 동시에 가자 라는 전략으로 갔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UN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부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 분야도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코로나 전이었으면 아마 이런 IDB나 GCF가 이렇게 안 움직였을 겁니다. 행사 만들고 출장 가서 직접 만나고 했겠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기구들도 사업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뚫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인트 벤처가 되면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해당 조인트 벤처의 상대편 기업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생각입니다. 기술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트랜스퍼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 서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로컬라이즈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포트는 어떤 식으로 하고 한국의 기술 쪽에서는 어떻게 서포트할 건지는 이거는 온라인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모셔다가 2달이든 석 달이든 저희들이 거기에 플러스 PMF, POC까지 붙여서 엑셀러레이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MOU를 좀 맺었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조그만 조직이 하기 좀 힘들어서 아카데미아가 있는 곳이랑 하면 좋겠다. 이미 또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저희가 아까 5개의 기관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큰 형님입니다. 월드뱅크를 저희들이 이제 설득해 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월드뱅크 하던 사업의 모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이 A라고 하는 나라에 뭐 발전소가 하나 필요하다. 풍력 발전소가. 그러면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기금을 모아 놓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얼마? 그러면 융자로 얼마?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걸 요청한 국가는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이게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로 글로벌 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하게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삼성 SDS, LG CNS, 뭐 아니면 한화 이런 큰 기업들이 주로 이런 데 들어갔어요. 또 지멘스 이런 애들이. 그러면 평가하기 좋습니다. 안정성도 있고 회사도 크고. 그렇게 해서 딱 계약이 되면 그 기업들이 들어가서 요 밑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주로 트레이닝시키고 매뉴얼 전수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이 풍력 발전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세요. 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연락하세요 하고 떠나요. 프로젝트 돈 받고. 그러고 나면 그게 과연 뭐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남은 게 뭐냐? 과연 당신네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물을 제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노베이션에 쓸 수 있는 캐파가 되느냐예요. 그걸 같이 키워줬느냐? 안 키워주죠. 그걸 키워놓고 가면 자기들 먹을 게 없는데요.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십 년간 원조 사업이라고 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으니까 좋고요. 또 정부도 뭔가를 하니까 좋고. 근데 저희가 그걸 오른쪽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해당 국가에 어떤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이 그 기술을 전수받고 그 기업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서스테이너블하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큰 기업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뱅크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POV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Proof of Vendor. 월드뱅크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전부 다 벤더 밸리데이션을 해서 자기들 벤더 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각 사이트에서 기술이 필요할 때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거꾸로 이용해서 저희 딥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우리가 벤더 리스트를 받아 놓겠다. 단 옛날처럼 국가한테 직접 발주하게 시키지 말고 조인트 벤처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이제 목적입니다. 해당 국가에 역량이 되고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사업 역량과 그게 꼭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돼요. 공공기관도 가능하고 아까 농업 쪽, 물처리 이런 쪽은 스타트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K워터 같은 공공기관들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스핀업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 조인트 벤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따는 순간 양 국가의 스타트업은 해외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월드뱅크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계속 스케일업을 시켜서 이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면 해당 국가의 지적 자산은 물론 우리 경험 다 남게 되고요. 저희는 해외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본사가 영향을 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이트를 대여섯 군데 대륙별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미 해외 진출이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다음 주죠. 혁신성장 포럼이라고 월드뱅크하고 기재부 저희가 이틀짜리 첫 프로토타입 행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기술들을 50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 4개를 뽑아서 자 POV 벤더 리스트 올리는 행사를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프로토타입인데 잘 세팅이 되면 아마도 무궁무진한 기술과 창업이 있는 대전에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 와서 같이 이걸 소싱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소싱만 하는 디자인 랩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 세계 프로젝트를 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저희가 우리 기업 택 소싱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치메이킹을 하고 나면 이제 펀드가 있고요. GCF 펀드도 있고 IDB 펀드도 있고 또 우리 과기부에서도 조인트 벤처용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펀딩을 줘서 그분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해외로 디플로이해 나가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PMF나 채널 마켓 핏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걸 감히 저희가 뉴 노멀 시대에 글로벌 진출이 꼭 출장을 가서 대면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오늘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랩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컴퍼니 소싱과 프로젝트 소싱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소싱이 저희한테는 더 큰 비중으로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지금 아마 카이스트하고 지금 협약을 한 건 디자인 랩 앳 카이스트를 같이 공동으로 설립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하고 일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의 기술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에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전을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갭필을 해줄 수 있는 그 디맨드의 갭을 넣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각 교수님들이 만들어놨던 기술들, 특허만 출원해놓고 있는 것들, 출연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조인트 벤처가 할 때 그 조인트 벤처에 이것도 같이 껴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컴퍼니 빌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실 랩투 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과기정통부하고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자 시장에 수요만 갖고 오시라. 그게 기업이 제공하든 기업이 안 되면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라도 우리가 같이 모아서 원하는 솔루션을 드리겠다예요. 기술을 드리겠다가 아니고 원하는 솔루션을 드리겠다. 이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으로 서포팅을 한다 그러면 스테이크홀더가 하나예요. 사실은 정부 둘이죠. 국회. 근데 저희 스테이크홀더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사업을 글로벌리 확장해 나가면서 해외 MDB들도 우리 스테이크홀더가 됐고요.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 VC들 다 저희 스테이크홀더가 돼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술 강국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좀 사업을 잘해보자. 기술이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아까 100대 기업, 50대 기업에 최소한 우리 기술 기업들이 그래도 저희가 OECD 국가인데 한 10%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모든 거에 우선한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거 만들지 마라. 그거 만들고 싶으면 연구실에서 나 혼자 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화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반드시 고객을 맨 앞에 놓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못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라도 같이 가서 제공하는 게 사업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거를 마지막으로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지금부터는 네 분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패널 토의의 주제는 글로벌 융복합 기술 사업화 혁신 생태계 구축이란 제목으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의 패널 토의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리스트 분들을 저의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현재 한밭대학교 부총장이시며 산학협력단장이신 최정인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애트리 중소기업 사업화 본부장이신 박종웅 박사님이십니다. 저의 왼편으로는 방금 키노트 스피치를 마치신 본트 글로벌의 김종갑 센터장님이시고, 마지막은 K워터 인재개발단의 K워터 아카데미 박동학 센터장님이십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토의에서는 그동안 네 분 패널리스트들께서 글로벌 기술 사업화 현장에서 경험하신 소중한 지식들을 공유하시고, 각자의 입장에서 겪으셨던 어려움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언들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참가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 시발점인 대학교에서 산학협력과 산학협력 단장, 기술 링크 사업 단장 및 지식재산정보사업 단장을 역임하신 최종인 부총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는 최종인입니다. 오늘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니크한 그 글로벌 커머셜라이전 센터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김종갑 센터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처음에 보여주셨던 실리콘밸리의 축적도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적도를 보여주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노베이션 클러스터의 어떤 범위를 더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시장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런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PM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켓의 연계도입니다. 이것을 그 비유를 들자면 1, 10, 100 기술이 1이라면 기술을 제품으로 바꾸는 데는 10의 노력이 들고, 그 제품을 시장에서 고객의 주머니를 열도록 하는 데에는 100의 노력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장의 마켓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TPM이라고 하는 컨셉을 반대로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시장의 고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로 가는 그러한 반대의 과정도 우리 기술 사업화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의 이제 그 센터장님이 블룸버그의 이노베이션 지수를 쭉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1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취약한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특히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지표가 16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이자 새로운 도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접근성을 높여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고요. 네.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부는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그 안에 산학협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인재입니다. 탤런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개발한 것을 어떻게 이전하고 사업화로 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노력과 고부가가치 노력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이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창업으로 연결해서 더욱더 확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하니까 인프라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부와 여러 부처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링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대학 5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학과 단위로도 수십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각 대학들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도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고요. 대전처럼 과학기술에 초점을 둔 도시가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역시 그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투 글로벌로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대덕이 특히 올해 코비드 19 위기에서 진단이라든가 또는 여러 그 코로나 진단을 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화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본사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미국 예를 드셨지만 유럽에는 제약으로는 아주 유명한 그 도시가 스위스의 바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노바티스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데 그런 곳에 과감하게 우리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나갈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추가로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부총장님. 대학의 산학협력은 우리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최 부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많이 인재를 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R&D 지원 활동과 애트리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선구자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원 본부장님의 경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트리의 박정웅입니다. 애트리는 이제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내셔널 AI 리서치 랩으로 이렇게 좀 미션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AI라는 무기로 중무장시키는 이런 이제 임무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기술 창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떤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 그다음에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중복되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 의견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창업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R&D를 한다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스트 팔로우형, 추격형 R&D가 있겠고, 또 퍼스트 무버형 이제 R&D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 기술 사업화를 하는 접근 방식도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형의 연구 개발에서는 기술 사업화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면 그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은 이미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나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기술이고 기술 시장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기술 사업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트 무버형으로 이제 R&D 할 때는 그게 다 불확실해지는 거죠. 기술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기술이 시장에 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스타트업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아주 민첩성을 무기로 해갖고 많은 시도를 해봐서 기술을 검증을 볼 수 있고, 또 그 검증 과정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또 시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중요성은 이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저희 같은 출연연이든 아니면 대학이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펀딩도 많이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에트리는 이제 그 창업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창업 붐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한 10년 이상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개 정도의 창업 기업을 배출을 했고요. 한 50개 정도가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기업들도 한 60개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한 100여 개 되는 기업들 중에 좀 안정화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중간중간에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해외 진출을 시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도가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에트리 북경센터에서 손익수 센터장이 잠깐 발표를 했지만, 그 성공 사례도 사실은 그 기업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기반한 기업이었고, 그 기업에 우리 에트리 기술이 이전돼서 이제 사업화된 사례인데, 스타트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준에서 해외 진출하는 사례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었고 단순했습니다. 두 가지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랭귀지 베리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컬처럴 베리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그분들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랭귀지 베리어는 통상적인 우리가 뭐 영어 회화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3분 안에 또는 5분 안에 피칭 시간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언어 내지는 발표 스킬 같은 게 잘 안 되더라. 국내에서 창업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그게 영어로 표현하니까 또 영어로 하는 게 쉽게 소화가 안 되더라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컬처럴 베리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걸 갖고 나갈 때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다르다든가, 또 이제 통신기기를 갖고 나가면은 거기서 뭐 허가된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든가, 거기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주파수가 우리랑 달라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서 아까 저 발제자분하고 이제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만약 거기고 거기를 간다 그러면은 그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아시다시피 창업자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게 제품도 자기 기술 갖고 제품도 만들어야지, 또 투자자도 찾으러 다녀야지, 시장도 분석을 해야지, 또 경영 기법도 배우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도 진출이 잘 안 되는데 해외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새로운 자기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러는 게 감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사업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해외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런 그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그 의견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출연료 입장에서 보면은 또 퍼스트 무버형 그 R&D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발표 내용을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역시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배리어를 쉽게 극복하고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퍼스트 무버 형태의 R&D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의 특허는 연구자가 연구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든가 어떤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은 특허를 내고 특허를 출원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 동네의 그 분야의 특허 맵을 분석을 하고 기술 트렌드를 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이나 어떤 물적 자원을 보고 거기에 맞춘 특허를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이런 시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특허가 발굴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글로벌 창업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리어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이미 이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만, 글로벌 특허 발굴을 위한 전략적 접근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특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효과가 글로벌 창업에서도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다시 한번 애트리가 이 ICT 기반 융복합 기술의 기술 사업화의 핵으로 재탄생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기술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제 왼쪽에서는 이제 사업화를 주로 하시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센터장님께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미주 지역에 진출시키는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특히 수요 기반 기술 개발과 고객 중심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아까 발표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애트리 본부장님 말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살짝 지나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커미트먼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글로벌 사업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치밀한 준비와 그다음에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 논쟁을 벌였던 게 선발 크라이테리어입니다. 보통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하면 희망자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 해외 진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지원을 받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짜 100개 중에 하나, 어렵다는 판단에 가능한 기업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 쉬운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랭귀지 말씀하셨는데, 랭귀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실제로 30초 1분짜리 영문이면 영문, 중문으로 피칭하는 것도 보고 표현 방식, 뭐 내용은 뭐 차치하고 그래도요.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커미트먼트, 제가 진짜로 모든 나의 베이스를 제가 중국을 가겠다 그러면 중국으로 옮길 정도의 커미트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부적으로 또 우리랑 비슷한 기업들도 있고요.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투자가들이 얘기할 때 인베스트먼트는 도메스틱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버시스 인베스트먼트 거의 안 합니다. 회사를 옮겨오라고 얘기하죠. 정말 좋으면 여기다가 회사를 차려라. 그럼 내가 투자할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삶의 기반을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뭔가 좀 준비가 혹은 굳이 누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라고 등 떠밀었나? 뭐 이런 느낌? 제가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미처 못한 얘기 중에 하나가 수요 발굴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수요 발굴하기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요처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뭐 원해? 라고 물어보면 레벨 1, 2, 3 단계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이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찾기도 쉬워요. 거기에 맞는 게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여러 군데 이렇게 수요처들을 만나보면 특히 한국의 수요처는 애매하게 답을 줍니다. 일단 당신네 회사 리스트 보내줘봐. 내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게 있나 한번 확인할게. 이런 식이에요. 그 알토란 같은 얼마나 그 보석 같은 우리 기업들인데 자료 100개면 100개를 다 달라는 겁니다. 리스트를. 그러면 자기들이 검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본인도 몰라요. 뭘 원하는지. 그냥 좋은 거 찾고 있대요. 혁신적인 거 찾고 있답니다. 그런 수요처랑 일을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교육시키다 끝난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는 가지고 비슷한 거 더 싼 거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저희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컨티넨탈이라는 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거꾸로 저희가 조금 갑질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갑이더라고요. 저희가 기술을 700개나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찾고 있는 측이고 돈은 우리보다 많겠지만 그래서 한 서너 달 그쪽에서 1분 피치, 그 다음에 그 R&D 디파트먼트에서 스펙 쉿 해서 저희들 기업들한테 리버스 피칭을 시켰어요. 우리 디파트먼트는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R&D 팀들이 서브 스펙까지 다 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앉아서 줌으로 보고 나에 관심 있어 하고 하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성공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프레젠트 해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어느 펑션은 빼고 어느 펑션을 강조할지, 이거를 그전에는 그냥 장님 코끼리 만드시 블라인드 게임을 한 겁니다. 던져놓고 간택되길 기다리는 거죠. 쉽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이제는 아까 이제 추격하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닌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너무 미들맨이 적다. 다 엔지니어만 있고 그리고 정책도 보면 투자가하고 엔지니어만 있어요. 미들맨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사업화는 미들맨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까지 엔지니어가 했으면 그 엔지니어 보고 사업화까지 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문에 가까워요. 서로 패턴이 틀립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구도도 같으면 안 돼요. 사업화 하듯이 R&D를 하면 그 사기꾼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젠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약간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난 엔지니어지만 테크니컬 마케팅, 테크니컬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많아지지 않으면 활발한 사업화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발표 때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기술 사업화 M&A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은 16만 명인데 우리는 3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그럼 이 정도 국력이면 한 5, 6만 명만 있으면 흔히 말하는 M&A가 왜 안 되고 왜 서로 조인트 벤처가 안 되는 이슈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저도 센터장님의 리버스 피칭이라고 하는 그 수요 발굴, 수요 기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카이스트 GCC도 리저널 허브라고 하는 그 각 지역의 허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요를 발굴했고 그 발굴에 기반해서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런 디맨드 풀 형태의 그 사업, 기술 사업화 사업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한 형태의 모델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K-워터 아카데미 센터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교육과 우간다, 파키스탄의 물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등 한국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박동학 센터장님께서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을 통한 기술 사업화 생태계 구축 경험 공유와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워터 인재개발은 워터 아카데미 근무하고 있는 박동학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출연해 감사드리고 시작에 앞서 다 아시겠지만 K-워터는 1967년에 설립되어서 국가의 물관리 종합 이용과 개발을 통해 가지고 국가 산업 발전, 국민 생활 향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진 국영 공기업입니다. 워터 아카데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 물관리 관련해 가지고 역량 개발을 담당하는 교육센터입니다. 시작에 앞서 조금 전에 김종갑 센터장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월드뱅크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K-워터 같은 물관리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되면 쉽게 지출할 수 있다는 사례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 또 한 가지 것이 덧붙인다면 K-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 발전을 해 가지고 지금 해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 개발을 해서 발전해 운영될 때까지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한 운영이 10개 되면 그 중에 한 2개 내지 3개가 성공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중간에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역량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융합 기술 사업화 생태계 구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K-워터 내 물산업 플랫폼 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먼저 K-워터는 97년부터 국제 교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3년간 330개 과정 한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5천 명 중에 몇천 명은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K-워터의 동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참가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전의 전민동에 보면 인재개발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2주간 우리 K-워터 오랜 기간 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 교육을 하고, 그리고 K-워터는 이제 다목적댐, 정수장, 하수 처리장, 그리고 통합물관리센터 같은 여러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을 통해 가지고 인계시킴으로 가지고 개발도상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개발을 통해 가지고 K-워터 가장 큰 장점을 장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가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K-워터의 물관리는 뛰어난 기술 중 하나인 국가의 뛰어난 기술, 정보통신 기술 ICT와 접목시켜 가지고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워터 본사에 가게 되면 통합물관리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전국에 있는 42개 댐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실시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운영자가 모든 것을 필요할 때는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 공무원들이 갔을 때 이 K-워터의 물관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감동을 받고 자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물관리할 때는 또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기로 합니다. 특히 이제 각 국가의 정부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왔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왔을 때는 그것을 각 국가에 접목시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는 K-워터 통합물관리센터와 비슷한 것을 유사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왜 좋은 거 아니면 그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설비를 구축할 때는 우리나라 설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도입이 되면 그 뒤에 후속 사업이 뒤따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 교육을 하면서 과목 중에 우리가 저희들 이제 보면 설비 업체와 비슷한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비 업체의 대표를 한번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키면서 또 제품을 소개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 현지의 업체 중소기업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견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도상 공무원과 현지 중소기업 업체를 연계시켜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지막으로 K워터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50년 물관 운영과 경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공유해 가지고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그 선진국에서 우리가 기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바로 우리한테 돌아오지는 않지만 한국의 위상에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진출하게 나갔을 때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이나 K워터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에 큰 미끄럼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크게 기여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린 것은 물산업 플랫폼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동방성장, 그러니까 K워터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잘 나가자 해서 2018년에 글로벌 물산업 플랫폼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에는 해외 시장 개척단, 해외 전시회, 기술 로드쇼,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의 현지화 시범 사업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개척단은 저희들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장 개척단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18년에는 33개사, 19년하고 20년은 39개사를 운영해 가지고 이들은 해외 전시회나 비즈니스 상담회, 현지 사회범 사업 같은 걸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해외 전시회가 만들어지면 K워터와 중소기업이 공반으로 해가지고 물 관련, 물산업 분야입니다. 물산업 분야로 해서 홍보 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물산업 기술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는 이제 18년대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남방 국가의 5회를 참여했고 19년에는 태국, 필리핀, 미국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년에는 코로나에 좀 취소 또 연기됐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 로드쇼는 해외 전시와 좀 달리 이것은 특정 국가의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태국 같으면 태국의 MWA 방콕 수도청이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같은 그 수도청에 방문해가지고 그 수도청에 필요한 자료를 들고 와서 그 소개를 하고 그것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MWA 방콕 수도청에는 저희들 당목술 자동 측정기를 들고 와서 중소기업이 설치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비즈니스 상담에는 대한민국 정부나 저희 K워터 인증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기업들이 1대1 면담이나 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 18년에는 필리핀 세부주 산하 수도 사업자 50명을 초청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스마트 관리 기술 사업 소개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고, 거기에서 수상 태양광 500kW 한 100만 불 정도 계약 협의가 이루어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지화 시범 사업 계획인데, 앞에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홍보 활동이라면 이것은 현지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발도상부 현황상 물 문제 있는데 저희들이 설비를 들고 와가지고 무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영하면서 한국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관별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사업자 선정 및 성과 관리를 하고, K워터는 사업 발굴,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또 통합 솔루션을 설계하고 현지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 기술을 반입해가 그 국가에 가지고 가고 또 설치를 하고 검증을 하고 교육을 하고 AS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국가는 현지에서 설치하기 위한 모든 장비, 부지 확보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현지에서 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베트남 등 4개 국가에 9관 이상으로 지금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업화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가지고 몇 년 운영하면서 타 국가 제품과 비교해가지고 아주 우수하다는 성과 냈을 때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화되지는 않지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술이 알려지게 되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학 센터장님. 저도 센터장님 K-워터 아카데미를 통한 글로벌 기술 사업화 노력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정부 장학금 사업으로 ICT 분야의 공무원들을 카이스트에 초청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하는 ITP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 69개국 2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술 사업화의 이 끝단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여기 계신 분들과의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지만 이제까지 발제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생태계의 각 부분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께서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제안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3분 내로 그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제언 순서는 발제 순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동환 센터장님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를 듣고 전에 내용을 보고 즉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글로벌 융복한 기술 사업 생태화를 위해 가지고 지속 발전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K-워터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해외 사업 업무도 하고 또 국제 교육을 통해 국제 현무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K-워터 단독으로 해외 업무를 추진할 때는 관련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K-워터 직원이 그렇게 느끼면 국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더욱 절실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대안의 하나로 우선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까 김종선 센터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복합 기술 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협력하여 나간다면 더 많은 기회와 단계가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그러면 김 김종업 센터장님께 센터장이죠? 먼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김 센터장님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질문이 아닌 줄 알고 이게 지금 답을 원하시는 게 지속 발전하기 시너지 효과 내 가지고 예. 플랫폼 센터나 뭐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이 있으신지. 글쎄요, 뭐 저희 이렇게 조그맣게 셀렉티브하고 있는 이 셀렉티브한 컴퍼니들만 가지고 하는 센터에서 뭐 큰 플랫폼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단지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저희가 정부 돈을 사용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충돌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민간 쪽을 침범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순간에. 근데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늘 아쉬운 거지만 테크놀로지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정부 기관들이 사업을 합니다. 뭐 중기벤처부, 과기부, 뭐 교육부에서 창업진흥도 하고 스타트업 만들고 막 하는데 딱 평가 때 보면 5분 발표하고 5분 평가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셀렉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일단 믿는 거죠. 이건 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전에 오면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이 컬리버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만 명이 계실 텐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이 들어오면 이게 진짜 밸리데이트한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학부생 한 분, 석사 한 분이 이걸 진짜 3년 안에 만들 수 있는 누가 봐도 메이크센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최소한 PhD급 그 정도의 어떤 익스피리언스와 날리지로 한 몇 년 정도를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좀 밸리데이션이 우리 쪽이 너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하려면 사업성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근데 기술적인 거는 제가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믿고 사장님 말씀을 믿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그 버시라고 스피커 만드는 그 회사도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합니다. 이 핵심 기술 거기다 한번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분이 바로 JK
너 일 안 해? 그러고 왔어요. 이메일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도 당신도 밸리데이션 안 하면서 나한테 이런 걸 포워딩하면 어떠냐. 이거 불가능. 만약에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이거를 구현해내면 자기가 원하는 배수 원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 이미 독일에서는 검증이 끝났었고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서 들여다봤더니 사장님이 조금 감춘 게 몇 가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하나 있으면 저희 같은 기관 저희 플레이어들이 좀 안심하고 믿고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는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거꾸로 저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정임 교수님 추가 발언 뭐 질문이나 제안하실 거 있으세요? 네, 결국은 대학에서 얼마나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늘 찾는 게 적합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과연 어떤 인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C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센터장님 또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 거기에는 랭귀지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난 랭귀지까지를 포함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의적인,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객의 니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의 고객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데 충족되지 않은 욕구, 언맨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특히나 이 로우 컨텍스트 컬처 인 나라에서는 비교적 자기의 니즈를 쉽게 얘기하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세 번째 C는 커밋먼트, 얼마나 몰입할 것인지 하는 그런 인재 양성이 더욱더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호 본부장님 혹시 저기 뭐 대학이나 예? 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못다한 얘기 좀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센터장한테 이제 질문 겸 의견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 참 어려워요. 오늘 오전에 세션을 듣고 있는데 오늘 첫 발표가 중국 수저우 산업단지에서 기업 지원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게 이제 첫 발표였는데 발표 내용은 그런가 보다 해서 쭉 듣다가 마지막 질의응답에서 제가 이제 확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네가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유치되면 여러 가지 뭐 펀딩부터 어코모데이션 제공까지 다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 기업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한테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스타트업들도 다 포함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거는 배제하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성숙된 기업만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 듣고 현실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스타트업이 이렇게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건 약간 번외 얘기지만 딜에서는 새롭게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걸 하나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들어올 때 아예 창업을 한다는 전제로 직원을 뽑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명 정도 이제 뽑을 때 그 전제로 해갖고 그 친구는 들어와서 연구 개발은 하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몇 년 내에 이제 창업을 하는 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창업을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센터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가기 어려운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시간이 이제 짧아서 그 내용이 있는데도 이제 설명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타트업하고 상대 국가의 스타트업하고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로 그 가려운 데도 갖고
펀딩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연결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힘을 실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센터장님 그 답변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예, 그 사실은 지금 이제 꽤 많은 프로젝트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결과 이게 이제 성공했다 안 했다는 아직은 말씀드릴 만한 스테이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한 1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라이다 기술, 드론 기술, 그리고 산림 보호, 요거를 엮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미에 어떤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위성 사진을 가지고 컨셉츄얼리 쫙 찍으면 그 캐노피라든지 수종, 나무 간격 등 같은 것들을 쫙 구별해 가지고 밀림에 지금 어떤 나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이터를 트랙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또 드론에 라이다를 장착해서 밀림을 띄워요. 갖고 들어가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맵을 그려내더라고요. 나무에 대한 맵. 저희 나라는 별로 그런 이슈가 없지만 아마존 밀림 한번 불라면, 근데 무슨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가서 세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차원의 저희 나라에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을 게이밍 엔진 가지고 만들어서 구현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가볍게 유니티 가지고 만들어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는 회사입니다. 수소전지, 연료전지 가지고 드론 플라이 타임을 뭐 4배, 5배 이상 연장시켜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각각이 떨어져 있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 전지 갖고 있는 회사는 계속 드론 회사만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고요. 배터리 팔라고. 이거를 묶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지금 저희가 뭐 농담삼아 갈라파고스, 아마존 뭐 이런 데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솔루션은 누구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 서로 보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보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내공하겠다. 디지털 트윈으로.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좀 하나 예를 들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의 기업도 한두 개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GCF 같은 데는 너무 좋아하는 프로젝트죠. 여기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저도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CTO가 5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프로젝트에. CEO 5명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CTO 5명을 하나의 보이스로 만들어가는 거는 정말 오케스트레이션의 아트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챌린징 하느냐, 그럴 때 GCF의 리더십이 어떻게 눌러주느냐, 또 자금이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참 외람되지만 저는 뭐 친정에 온 기분 너무 좋았고요. 여기만 오면 대한민국 기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뭘 팔아먹어도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들고요. 좀 더 자주 뵙고,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1년에 뭐 한 반 정도는 돌아다니니까 다니면서 계속 기술 수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30명이지만 한 7개국 랭귀지가 네이티브하게 돌아갑니다. 저희가 아주 묘하게 잘 세팅해 주셔서 거의 해외에서 다 이 직원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서 한 일주일 걸리면 한 하루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늘 좀 저희도 자주 올 거고, 열린 마음으로 좀 서로 연결해 주시고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널들끼리의 논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시간이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우선 답변자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의 허재범 과장이고요. 저는 한밭대학교 최종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전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항상 클러스터 혁신 자원도 우수하고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들도 많고 학교도 뭐 우수한 자원들도 많은데 저희가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잘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최정인 교수님께서 혁신 클러스터 학회장님이시기도 하니까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 마이클 포터가 혁신 클러스터를 연구했었던 당시의 논문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클러스터를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하나는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만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인가가 아마 첫 번째 선결 과제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협력이라고 하는 컬래버레이션 또는 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마다 보스턴이든 실리콘밸리든 아니면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든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오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의 리더십은 그렇게 긴 리더십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이라든가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으로도 장기적인 리더십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Hello,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훌륭한 그런 토론해 주신 패널리스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박종흥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잠재적인 기술 사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반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국제 연구 기관들이 이렇게 기술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내의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기술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사업화, 그러니까 로컬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안 들려서요.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질문 내용이 조금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통역 시스템을 마련하긴 했는데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긴 한데 미처 제가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면 세션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어에 대한 그런 장애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걸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너무 울려가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울려서 여기까지 전달이 좀 순조롭게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해안을 교류해 주신 패널리스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 저는
박종훈 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더 스타트업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부 측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김종갑 그 수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선 신뢰가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연사분께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타트업이고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자체 국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시도할 수도 없거든요. 소규모 그런 규모인 경우에 있어서 그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일단 신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시작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물론 선정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은 제가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개발자나 아니면 투자자 이런 것이 아니라 CF도 필요하고 CMO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CCO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CIO나 CSO 다양한 그런 그 기능 내지는 부서가 있어야 스타트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자원들을 많은 에코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기술이나 투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다양한 그런 장애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와 동시에 이런 미들맨의 그런 에코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식적인 랭귀지가 한국말인데 잠시 저희가 착각해서 영어로 진행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Hello everyone,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카를로스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 카이스트의 기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동학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화 생태계가 어떻게 SME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질문이 보니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술 사업 핵심 생태계 구축의 역할이 무엇인지인 것 같은데 질문이 조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이나 이 측면에서는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개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발전을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표준적인 모델,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표준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한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까. 현재는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홍보를 시켜주지만 솔직히 사업화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몇 년 지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나가서 일부는 성공을 한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사례를 표준집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와 유사한 기업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그걸 표준 모델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울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지원하는 기관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자체가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에는 포화 상태다 보니까 물산업 같은 경우도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들이 준비되고 노력을 하고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단기간에 물건을 팔겠다고 나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국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도 잘 안 되는 단계인데 밖에 나와서 아무 인적 네트워크 없는 상태에서 그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고 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단기업 성공했는지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만약 밖에 나가서 그 AS 같은 걸 오케이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적인 위치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스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려면 그 역량과 기술과 또 나중에 인적 네트워크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중소기업이 같이 해야만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나. 우리만 나서서 이렇게 일부 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거치고 또 끝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양자축이 동시에 움직여서 성공해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 작은 기업을 만들어서 성장한 사례가 아마 이 질문과 연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입 시장을 노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을 두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 제품을 국내에서 또는 정부가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벤처 캐피탈, 특히 대덕특구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특구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새롭게 공장을 건설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는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제 간의 신뢰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회사가 성장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제품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R&D는 대학의 교수나 또는 출연연의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의 기업으로 컸었던 사례가 아마 작은 기업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생태계의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일하신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그 경험이나 지식을 60분 안에 이 공유하고 뽑아내기에는 이 좌장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결론이 아니라 시작을 한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오늘 좋은 훌륭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융복합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그리고 양방향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생태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패널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 네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